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사교육이죠. 특히 지난해인 2022년의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초등학교 사교육이죠. 사교육비 통계가 시작된 2007년에 10조 2천억 원이었던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작년에 1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지만 해당 기간 동안 초등학생의 수는 383만 명에서 266만 명으로 30%가 줄어든 걸 생각하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한 셈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사교육비를 쓰고 계실 거고 그로 인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과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초등 사교육 시장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교육의 역사는 공교육보다 훨씬 깁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학당들이나 서원들이 사실 사교육 기관이었으니까요. 애초에 공교육을 실행하려면 국가가 행정제도를 완비해야 겨우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시절인 19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비용 조달 또한 문제가 됐죠.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려면 모든 국민들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무조건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처벌받으니까요. 이 때문에 교육을 의무로 선언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동의어로 여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도 초등학교에서 기성회비, 육성회비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의 수업비를 내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화된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하게 된 건 9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교육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렇게 공교육이 확산되면서부터입니다. 애초에 교육의 탄생은 사교육에서부터니 사교육은 그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은 그 특성상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기에 공교육의 도입을 추구하던 현대 국가에선 다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공교육의 확산 초기였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사교육의 영역에서 공교육으로 편입된 중고등학생들이 명문으로 이름을 높였고 학부모들도 사교육을 통해서 이런 곳들로 자녀를 보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결국 69년 정부에선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사교육을 잠재웠죠. 하지만 이것이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전쟁으로 발전하자 74년에는 고교 평준화로 고교 입시 전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입 사교육도 문제가 되자 80년엔 학원과 사교육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죠. 이때도 사교육 열풍은 대단하긴 했지만 지금과 비하자면 사실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비용 문제 때문이죠. 과거엔 지금보다 더 가난했었고 이미 공교육만 하더라도 명목상의 교육비 이상으로 추가적인 교육비가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정부에서 공교육을 확산시킬수록 사교육의 영역이 위축되었기에 사교육의 범위도 지금보다 좁고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생겼고 그 덕에 대학 진학률도 20%까지 상승해서 잠잠했던 사교육 열풍이 다시금 끌어오르게 되죠. 1980년까지 고작 10%도 안 되었던 대학 진학률은 80년대 중반 들어 20%를 돌파하더니 2001년엔 70%를 넘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고등교육 수요가 늘고 대학도 늘어나면서 정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 중학교 평준화 이후 한동안은 외면받았던 초등학생에 대한 사교육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대입에서 중요한 수학과 영어는 중학교 때 시작하면 늦으니까 미리미리 그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걸로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대교, 재능교육 등과 같은 수학과 영어 중심의 학습지 회사들이 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90년대 고속 성장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더불어 중산층의 등장과 함께 초등학생 자녀에게 미술, 음악, 운동 또는 컴퓨터 같은 과거 전통적인 입시 교육과는 큰 관련이 없는 이런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자녀의 창의성과 재능 개발, 미래 유망한 기술을 교육시킨다는 명분이 깔려 있었지만요. 이처럼 초등학생 사교육 수요의 틀은 이때 완성된 것이란 다름없습니다. 일단 소득의 증가,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교육 경쟁, 부모의 맞벌이 등이란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부모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지면서 공교육이 마치는 시간과 자신들의 퇴근 시간 사이의 공백에 사교육을 채우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입시 경쟁에서 핵심이 될 과목인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과 태권도, 축구,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예체능형 사교육, 프로그래밍 등의 기술형 사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9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틀 안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바뀌는 정도죠. 이러한 모습들은 학부모들의 설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서 가장 큰 비중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려고 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위해 이 세 가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매년 설문에서 이 세 가지 답변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는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으로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과 다른 학생과의 경쟁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교육은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끊임없이 사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군비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도 사교육을 줄이기 힘든 이유도 이 때문이죠. 불안감과 경쟁에서 발현된 사교육 군비 경쟁은 학부모의
현대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즉, 내 주변에서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란 거죠. 그런데 그룹에서 어떤 학부모의 자녀가 새로운 사교육을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 이걸 들은 다른 학부모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자신의 자녀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또 다른 사교육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교육에 시달리는 자녀가 안쓰럽다고 응답하는 학부모들도 매우 높습니다. 또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때문에 자녀를 외국에서 키우고 싶다고 답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생각하면 사교육의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도 내심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게 보이죠. 하지만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는 학부모들이 경쟁 심리와 불안감 자체를 내려놓지 않는 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아이를 적게 낳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관심이 한두 명의 자녀에게 모두 쏠리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사교육이 강세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교육비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떨어지기 시작한 자녀의 학습 능력과 효율을 걱정해서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보다 더욱 늘린 것이죠. 또한 초등학생 사교육의 경우 예체능 활동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도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 정책의 공백으로 인해 그 공백을 메우고자 사교육을 많이 활용한 것이죠. 이 때문에 지난 팬데믹 동안 초등학교 사교육은 전부 다 다양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의 초등학생 사교육 시장은 과연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늘린 금액과 경험은 쉽게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 불패를 외치는 또 다른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사교육비가 매년 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교육비가 계속 감소하던 시기였죠. 사교육 참여율 또한 2016년까지는 계속 감소세였습니다. 즉, 이 말은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앞서 공교육의 발전사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교육의 가장 큰 대체제는 바로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의 영역이 넓을수록 사교육의 영역은 좁아지죠. 물론 현대는 과거에 비해 훨씬 소득이 높고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을 사실상 필수적으로 받게 하고 있는지라 사교육을 억지로 제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입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중 핵심이 불안과 경쟁 심리임을 떠올릴 필요가 있죠. 공교육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신뢰가 흔들리면 학부모들은 그 불안을 사교육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공교육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자 학부모들이 역대급으로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일관된 정책 기조와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는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학부모들 또한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기피하기 내심 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공교육의 역사는 사교육을 밀어내고 성립한 짧은 역사니까요. 공교육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사교육도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